임신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이탈리아로 도주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길리스는 이번 주 이탈리아 법정에 출석해 할 말이 많았고, 재판 몇 주 전 텍사스에서 도주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국에 있는 그의 변호사는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서양 건너편에서 이 살인 용의자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러앤크라임과 전하는 언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피입니다. 본격적으로 언더케이스 에피소드 시작 전에 업사이드 앱을 소개합니다. 이 앱은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구매 시 현금 환급을 제공합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10만 개 이상의 제휴 매장에서 혜택을 선택해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구매 인증 후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유나 테이크아웃 시 이 앱을 사용하며 업사이드에서 혜택만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후에는 앱에 돈이 들어오고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연평균 254달러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환급을 받으려면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사용하시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리시 씨는 이탈리아 법정에서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 사망 사건으로 텍사스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어떻게든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받아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길리의 이탈리아 변호사가 월요일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는 언론 매체 라 레푸블리카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길리는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밀라노 공항에 도착한 후 5월 3일에 구금된 뒤 토리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의문이 남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탈리아에 왔고 또 출국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스턴이 있는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에서 어떻게 국경을 넘어 캐나다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토론토에서 출발해 몬트리올에 잠시 들렀다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한 비행기에 어떻게 탑승할 수 있었던 걸까요?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있는 길리의 변호사 딕 드게린인데, 그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던 유명한 형사 변호사입니다. 특히 그는 영화 더 징크스에서 기억하실 수도 있는 로버트 더스트를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5월 29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가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의뢰인과 연락하지 못했지만 결국 KPRC에 따르면 전화통화를 통해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리 내 변호사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리가 도주해서 새로운 연방 혐의가 추가됐고, 이에 대해 잠시 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진리가 이탈리아 판사에게 한 충격적이고 솔직히 말해 다소 기이한 발언들과 그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리는 이탈리아로 도주할 때 보석 중이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혐의들을 생각하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체포된 후 판사가 그에게 보석을 허가했고 진리는 그 보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진리와 그의 아내 크리스타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2명의 어린아이를 둔 엄마였고 2024년 휴스턴에 있는 집안에서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진리가 자정 직전 911에 전화해 크리스타가 약물 과다 복용을 했다고 구급대원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당시 임신 9주였던 이 엄마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진리이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다투고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진리와 크리스탈은 2017년 결혼했으며 다른 2자녀도 있었고, 이들은 어머니가 살해된 밤 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2024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리는 체포되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KHO2B는 그의 첫 휴스턴 법정 출석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그의 보석금은 100만 달러였지만 리 진리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소프트웨어 가격을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리의 예전 링크드인 페이지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실제로 자신의 회사를 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 보석금은 보석 보증보험의 도움으로 낼 수 있었고 그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1년 넘게 감옥 밖에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석 조건 중 하나는 전자 모니터링 장치 착용이었습니다. 이제 길리 씨가 나라를 떠난 이후로 그는 크리스타의 죽음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도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제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크리스타가 살해된 다음 날 이 씨는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작년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검찰은 크리스타의 사망과 관련해 이 씨가 2023년에 불륜 관계였던 여성과 해외로 도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2025년 4월에서 5월 사이 이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안 불륜 관계였던 그 여성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씨가 멕시코나 다른 나라로 도망갈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GPS 위치 추적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또한 그 여성과 결혼하고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자신이 나라를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멕시코인 신분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검찰 주장에 따른 것이며 이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생각하면 매우 충격적인 복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는 몇몇 증거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이길리시 씨가 미국으로 돌아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검찰은 레딧에서 이길리 씨가 한때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고 언급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일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타 씨의 사망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도 있는데 검찰은 그녀가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이길리 씨의 10월 9일 신고 내용과 달리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보석 조건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길리 씨가 올해 5월 1일까지는 그 조건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때 이 이야기가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길리 씨의 재판은 5월 29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텍사스 당국에 따르면 5월 1일 금요일 밤 9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길리 씨의 GPS 위치 추적기에서 착용 밴드 훼손 경고가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길리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5월 4일 기준으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는 이미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당국이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소개된 남성을 더 급히 찾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3일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보안관과 흉악한 도주범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는 5월 4일이 되어서야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일부터 4일 사이 에리 길리는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길리는 캐나다에서 밀라노로 가는 에어 캐나다 AC894편, 즉 토론토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탔다고 전해집니다. 그 항공편은 몬트리올을 거쳐 밀라노로 갑니다. 그 비행기는 5월 3일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텍사스에서 북부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간 경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제 그는 보석 조건으로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했고 현재 이를 자른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용하고 있던 신분증이 이탈리아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다고 주장되는 이름은 르 장장용 올리비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벨기에 여권과 다른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벨기에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런 문서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 적어도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이 문서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선을 타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그들은 여권을 스캔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그 모든 절차를 거치고도 그는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길리는 이탈리아 입국이 거부되었고 그는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길리는 결국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며 자신이 미국에서 아내 크리스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지리는 이탈리아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곧 왜 지리가 특별히 이탈리아를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이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자 로마에 있는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이 5월 4일 워싱턴 DC 당국에 연락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당국이 지리를 구금한 후에 제출된 연방 형사 고소장입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그는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방 차원의 기소, 즉 기소를 피하려고 줄을 넘어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리는 이제 막 이탈리아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며 그는 분명히 할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는 법정에 기자를 배치했는데 그 기자에 따르면 판사가 그에게 미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또는 국제 보호 신청 절차가 진행되길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자는 지리가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 자발적으로 발언했다고 말합니다. 지리는 내 아내는 죽었고 그들은 잘못 나를 탓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죄다. 나는 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저지른 유일한 범죄는 도망친 것이었다.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쳤다. 나는 탈출하고 이탈리아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탈리아는 사형당할 수 있는 나라로 사람을 송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리 씨는 텍사스에서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점은 이탈리아 법정에서 리 길리 씨가 이탈리아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용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문화, 국제적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송환 요청입니다. 진리의 이탈리아 변호사는 판사가 진리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녹음 시점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진리의 미국 변호사인 딕 드게리어는 리진리가 세계 반대편으로 도망친 이후로 계속 그의 의뢰인을 지지해왔습니다. 드게리어는 자신의 의뢰인이 이탈리아로 도망친 사실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휴스턴 현지 언론에 자신의 의뢰인에게 미국으로 신속히 돌아가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지만 리진리가 그 전략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리진리가 미국에서 직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함구령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 딕 드게리언의 지속적인 언론 대응 노력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크리스타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녀의 남편과 그가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그가 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노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과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녀는 엄마이자 친구, 성실한 전문가, 클램슨 풋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Justice for Krista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한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망상이 해외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우고 기리고 있는지 기억합시다. 화요일마다 크리스타의 지지자들은 그녀를 기리며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 그리고 전 CIA 요원인 잭 라이스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길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크리스, 이거 정말 엄청나게 복잡해지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별로 형법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관할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연방 관할권이 있고 주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주들끼리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협약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대 정부, 즉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지는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텍사스 대 이탈리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과 이탈리아의 문제이고 그 이유는 법무부, 즉 DOJ가 실제로 개입해서 텍사스를 대신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길리 씨가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적어도 이탈리아에 적용되는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이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사형과 사형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형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이탈리아인들이 신경 쓰고 아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는 일입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과 이 사건이 탄탄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검찰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이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고 온라인에 썼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가 2023년에 불륜을 저질렀고 그때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에서 법의학적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가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을 받게 하려는 미국과 이탈리아 간의 협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 중입니다. 그에 대한 사실부터 시작해보죠. 텍사스에서 제기된 혐의들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두가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네, 혐의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텍사스 검찰에 따르면 그들은 질식의 증거를 포함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이 졸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양쪽 망막출혈처럼 눈에 피가 고이는 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에는 실제로 부러지거나 으깨질 수 있는 뼈도 있습니다. 식도나 다른 부위에 손상이 생기거나 눌려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디지털 흔적 증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가 온라인에 쓴 내용,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부분이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형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은 잠재적으로 사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자면 이 나라에는 이런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주가 세 곳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주는 텍사스입니다. 그게 그 주의 일입니다. 이것이 사형 사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탈리아 측은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텍사스나 미국이 아니라 이탈리아 측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나 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혐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만약 길리 씨가 이탈리아에서 휴스턴으로 송환되어 기소를 받게 될 경우 주에서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는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우리는 실제 범죄 분야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민과 망명 신청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망명을 신청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가 이 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말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만약 텍사스가 이 사건에서 사형 가능성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가 이탈리아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그의 변호인단이 미국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가 미국 사법 시스템 때문에 정치적 포로, 그러니까 정치범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얼마나 강한가요?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저를 좀 빨리 지켜보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983년 미국 이탈리아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바로 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중 하나는 미국이 단순히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사형 사건이 아니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건의 사실이나 혐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최종 결정권자가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게 사형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한 관할 구역을 떠나 다른 곳에 있게 되면 그로 인해 텍사스나 미국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기준에 도달합니까? 여기는 그런 일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다른 나라들, 심지어 유럽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는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은 다른 유럽인들보다 이 문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그들은 79년, 86년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 법무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텍사스에 대해 만약 당신들이 미스터 길리시를 다시 데려가고 싶다면 사형에 관한 부분을 포기하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텍사스의 선량한 사람들이 길리시가 이 범죄에 대해 유죄인지 아닌지 결정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는 2024년에 체포된 이후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사형 때문만이 아니라 재판과 유죄 판결,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텍사스가 이건 사형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태아가 목숨을 잃었더라도 이 사건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텍사스에서는 사형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만약 텍사스가 사형을 제외한다면 그가 이탈리아에 남아있고 휴스턴으로 송환되지 않을 수 있는 주장이 뭐가 있을까요? 그는 이미 나라를 도망쳤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더 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네, 저는 휴스턴의 검사들이 지금 바로 그런 주장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텍사스가 사형을 제외한다면, 즉 사형 부분을 빼면 이탈리아 측이 송환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들도 주들처럼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만약 오클라호마에 있는데 텍사스가 당신을 원한다면 절차가 있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사형 관련 부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준 송환 절차에 상당한 이유가 추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하면 사형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텍사스나 미국 내 다른 어느 곳에서든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그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결국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 없게 되며 이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미국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을 했을 때도 있었고 전 세계 변호사들에게 실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이 이런 관할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더 크고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다중관할권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이고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그런 용어를 쓰고 싶다면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든 이 경우에는 특히 이탈리아든 모든 다른 관할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에서 아니면 검사들에게 가보죠. 거기 검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사형은 제외하겠다고 말할지 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평생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유형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특정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만약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만들게 되는 선례 같은 것이 있나요? 이 점이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카운티는 사실 다른 많은 카운티들보다 이 문제를 더 많이 다뤄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원래 매우 큰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뤄온 것은 중남미로 도피한 사람들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돌아와서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이탈리아인들은 송환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 검사들의 기소 능력을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은 사형 판결과 집행에 이를 때까지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들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은 사형 사건을 다룰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석에 관한 문제, 누군가에게 보석을 허락할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텍사스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기소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관할 구역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가 착용한 GPS 추적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를 1일에 받았고 미국 연방보안관과 함께하는 태스크포스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4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3일에 이미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게 이 사건의 또 다른 부분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당신이 살인사건을 다루는 걸로 아는데 저는 리 길리가 생각나요. 만약 그가 혐의받는 대로 유죄라면 그는 정말 괴물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또 이 사람은 2024년 10월 그날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가족 문제로 집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어 보였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는 이런 끔찍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죠. 이탈리아에 있고 판사에게 이탈리아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곳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때문에 머물고 싶어 하고 자기가 주변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의 성격이나 그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 그리고 저도 에이전트로 일했던 시절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 CIA 공작관으로서 그때도 제가 봤던 것 중 하나는 일반 대중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런 수준의 나르시시즘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매우 유능하고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드시 엄청난 수준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평균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때로는 그럴 여건까지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전 세계의 요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직 검사이자 변호사로서 이런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상황의 본질상 정말 어렵고 답답해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레이더가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예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인생과 경력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더 알고 싶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사람이 파트너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상자에 넣고 누군가를 저기에 묻고 저기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건 그 사람의 뿔과 꼬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뿔과 꼬리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자기애적 성향 중 일부는 여러 층위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과 직접 대화할 때는 굉장히 유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정신병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그들을 다른 무언가로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완전히 무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될 수 있고 또 기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말이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제 말은 그의 이탈리아 법정 심리에서는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휴스턴으로 돌아온다면 그곳 법정에는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곳에서 카메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언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죠. 잭 라이스, 형사 변호사이자 전 검사, 전 CIA 요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 기막힌 사건이네요. 감사합니다, 맥프레이. 러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